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오늘 2023년 10월 28일입니다. 시험 잘 보셨는지요? 민법 기출문제 가다바 나오기 전이긴 합니다만은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시험의 특징이 지금 역대급으로 좀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최근 10년간 기출문제만 놓고 봤을 때 민법이 10년 정도 기간 중에 가장 어려웠던 기출문제다라고 다른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좀 보니까 41번부터 50번까지가 민법 총칙이고 51번부터 64번까지가 물권법이고 64번 이하가 채권법 그리고 계약법 그리고 민사특별법인데 시험의 특징이 41번부터 50번까지 민법 총칙 부분이 약간 어려웠고 물권법 51번부터 64번까지는 좀 쉬웠고 그 다음에 64번, 65번 이하 그 계약법 관련 부분에서 약간 좀 난이도가 좀 있다. 그리고 민사특별법도 녹록치 않다. 그래서 시험의 유형이 중간에 해당하는 물권법 15개의 지문이 약간 쉬웠던 반면에 앞부분에 차지하고 있는 민법 총칙과 뒷부분을 차지하는 계약법과 민사특별법이 어려웠다. 그래서 시험을 보시다가 아마 학계론도 좀 어려웠다고 하니까 학계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민법 시험을 끝까지 못 푼 수험생도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의 특징이 예년 같으면 어느 한 과목 민법이 좀 쉬우면 학계론이 어렵고 학계론이 좀 쉬우면 민법이 어려웠던 그런 관행에서 탈피해가지고 1차 과목인 민법과 학계론에서 모두 다소 좀 어려웠다라는 것 점이 이 시험의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박스형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시험에 10개에서 13개 나오는데 올해 시험의 특징이 변별력이 없이 줍니다.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합격하는 것은 매한 가지입니다. 합격은 다 하시는데 문제는 평소 학원을 통해서 내지는 온라인을 통해서 민법 점수가 90점대 고득점자죠. 공부를 잘 하셨던 분들이 막상 수업 시간에 내지는 공부했던 것에서 나오지 않아가지고 점수가 하락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90점대 맞았던 고득점자의 경우라면 민법 같은 경우라면 80점대 한 10점 정도 하락했을 걸로 보여지고 60점대를 맞았던 분들이라면 어차피 60점대는 예를 들어서 민사특별법은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 편안하게 풀어가지고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중점자들 그래서 50대 60점에 맞았던 그런 분들은 오히려 어차피 이 문제는 못 푼다라고 마음 편하게 갔기 때문에 오히려 점수가 상승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찌 보면 변별력이 좀 다소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 풀 수 있는 문제를 줘야 되는데 강사인 제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 계약법 관련 파트에서 뭐 법정해제 관련 파트 실은 74번 법정해제 관련해 가지고 가다가 시험지를 받고 나서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실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대우원 판례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작년까지는 여러분이 시험지 문제를 가져오시면 대부분 강사 저뿐만 아니라 검색하지 않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답을 내왔던 그런 취지에서 그런 형태였는데 올해는 한 2개의 지문을 저도 못 봤습니다. 2개 판례를 못 봐가지고 직접 대법원 판례 들어가서 검색해서 찾았던 지문이 그래서 강사의 입장에서는 좀 약간 역대급으로 보여지는데 막상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오히려 합격하는 데는 무리는 없다. 다만 고득점자 입장에서는 다소 어려웠을 걸로 보여진다. 중점자 있잖아요. 그렇죠? 50점, 60점들. 이분들은 어차피 평소 학원에서 모의고사 봤을 때 50점, 60점이니까 큰 기대하지 않고 민법 60점을 놓고 공부하신 분이라면 오히려 편하게 줄 세우든가 아니면 이거겠지라는 감으로 찍으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점수가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게 일단은 설명하기 전에 제 평입니다. 그래서 변별력이 없다. 학원에서 시험 볼 때는 우리 그 모의고사 보시는 것처럼 1등부터 1등은 97.5 그렇죠? 100점 내지는 중간층이 많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라면 민법 같은 경우라면 고득점자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이게 생전 처음 들어본 판례들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생각보다 그런 점에서 변별력이 없는 쉽게 표현하면 수능에도 없는 킬러 문항이 몇 개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그 공약 그 뭐 하신 것 중에 킬러 문항 없애는 게 어쨌든 간에 그 요즘 수능대 대세인데 우리 중개사 민법에서 뭐 킬러 문항을 몇 개 줍니다. 물론 알아도 못 푸는 거 또 이런 내용을 내년에 나온다 하더라도 강의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강의할 수 없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좀 어려웠을 걸로 보여진다. 다만 저희 이제 방문각에서 우리 민법 강사님들이 4분 다 모이 5분 다 모이셔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그러면 학원을 통해서 충분히 1년간을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한 65점은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맞출 거면 맞추자. 맞출 것만. 어려운 것은 어차피 손 못 대니까 해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한 65점. 그래서 문제수로 따지면 65점이니까 27개인가? 27개 정도? 26개. 26개. 그렇죠? 26개, 27개. 이 정도는 맞추지 않았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체감 난이도는 약간 어려웠다 할지라도 합격하는 데는 무리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 1년간 고생하셨습니다. 자, 해설 좀 해볼게요. 자, 연결이 잘못된 겁니다. 예상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33회, 32회가 첫 지문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물어봤던 과거의 작년과 2년 전이 있다 보니까 올해는 안 나올 걸로 예상을 했고 그래서 올해는 연결에 대해서 나올 확률이 있다라고 해서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것처럼 근데 생각보다 쉽습니다. 문장의 지문이. 그래서 답은 1번인가요? 임차인의 필요비 상환 채권이잖아요. 채권은 청구권이죠. 그렇죠?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지명채권 양도는 준물권행위입니다. 해서 그렇게 맞췄을 걸 보여주고 자 2번을 가볼게요. 이게 순서를 좀 출제자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민법 총칙도 순서대로 줘야죠. 예를 들어서 41번 법률행위, 42번 103조, 4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렇게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출제자가 혼선을 주기 위해서요. 아니면 출제 페이지를 맞추기 위해서 42번에 대리를 주고 그렇죠? 46번에 대리를 줍니다. 그래서 뭐 그런 맥락에서 낸 것 같고 결론만 얘기하면 대리권입니다. 틀린 겁니다. 틀린 거.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면 5번인가요?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배임적 대리행위 했다. 그리고 이걸 뭐라 한다고요? 대리권. 남용이라 부르잖아요. 대리권 남용은 원칙은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이를 알았답니다. 안 경우래. 그러면 대리권 남용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무효의 의미는 뭐냐? 무효의 의미는 본인은 계약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대리인 행위에 대해서 본인은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4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이제 어찌 보면 올해 봤던 문제 중에 가장 쉬운 문제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우리 민법 138조 모욕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죠. 자, 그런 맥락에서 1번이 정답입니다. 부연 설명하지 않을게요. 44번 복대리 관련 문제인데요. 저희 강사들끼리는 요 44번의 답은 4번인데 4번만 넣고 보면 어려워요. 근데 1번, 2번, 3번, 5번이 확실히 맞기 때문에 손이 4번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4번의 얘기는 이겁니다. 자, 내용이 이겁니다. 본인의 뭐가 있으면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대리인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문제 본인의 승낙은 명시적 승낙이 필요합니까? 묵시적 승낙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지문인데 우리 과거에 32회인가 여기서 말하는 본인의 승낙의 의미는 명시적 승낙뿐만 아니라 묵시적 승낙도 할 수 있다는 게 판례인데 문제는 우리 판례가 이걸 이원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대리인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라면 굳이 대리인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우리 판례가 묵시적 승낙이 인정된다. 그런데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대리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리인 말고 다른 사람 못 하는 거야. 그러면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라 우리 판례가 뭐라 하냐면 이때는 명시적 승낙이 있어야 한대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요 지금 빨간색이 저희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조심해라. 그런데 판례 원문은 이런데 출제자가 말을 바꿔놓습니다.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그러면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는 얘기는 대리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업 성공 여부가 달라진다는 얘기야 지금. 그래서 이렇게 나와버리면 저 대리인 능력이니까 대리인 자신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 대리인 자신에 대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니까 이때는 묵시적 생각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5번. 통정의 표시가 나온다면 수업 시간에 3자만 외워라. 3자만 외워라. 그래서 파산관제인은 저희 시험 빈출이죠. 그리고 예상했던 보조인도 3자 맞습니다. 그런데 차주와 통정에서 가장 소비대차 계약상의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제가 수업 시간에 주택은행 기타 등등, 주택은행이 국민은행 이전됐죠. 옮겨갔잖아요. 주택은행 망해서 주택은행을 금융은행에 인수했잖아. 그래서 그런 경우에 모든 지위를 다 이전받았어. 그래서 이전받았다. 계약을 이전받았다. 이 사람은 3자가 될 수 없다 해서 그런 맥락에서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이라면 아마 쉽게 문제를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46번이에요. 46번도 실은 난이도로 따지면 저는 상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항상 강의를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판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법조항이다. 그런데 법조항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무권 대리 행위를 본인이 뭐하면 추인하게 되면 계약시로 소급을 합니다. 라고 우리 민법 133조에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계약시로 소급합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법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누구의 권리는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합니다. 라는 법조항이 133조예요. 그런데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대부분 법조항을 읽어보질 않으셔. 그러면 이게 추인했을 때 계약시로 소급해버리면 역으로 올라가 버리면 그 사이에 뭔가 법률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다칠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 법은 소급을 하지만 이미 등기를 마친 3자의 권리는 침해하지 않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 보세요. 자 1번 질문. 대리인이 병에게 땅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자 대리인이 병에게 땅을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권대리 합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 대리행위가 체결된 이후에 본인 갑이 요 시점에서 갑이 정에게 땅을 팔아서 소유권 등기를 마쳤대요. 그러면 이미 을압부 등기 넘어갔어. 그런데 나중에 요 시점에서 갑이 추인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추인은 소급해버리잖아요 지금. 그러면 결과적으로 을과 병의 계약이 유예가 돼버려. 그러면 정은 취득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법은 설사 본인이 추인해서 계약이 소급하더라도 요 계약 체결 시와 추인 사이에 뭔가 맺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고 법에 명시하고 있어요. 판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병은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우리 공부하면서 쉽게 하다 보니까 여기 법조항이 있는지를 몰라. 그래서 답은 1번이고 나머지 다 틀렸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겠고. 47번. 저도 디귿번 판례는 처음 봤습니다. 근데 문제 답을 맞추는 것은 쉬워요. 왜 그러냐면 자 키워드가 형사사건이잖아. 민사사건의 성공보호 약정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형사사건의 성공보호 약정은 이거 무효 맞죠? 자 이에 비해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서 임차하는 것은 요건 103 위반 아니잖아요. 그러면 103 위반이 아닌 것을 찾으니까 기억이 들어간 건 틀린 거지 다. 103 위반이니까. 그럼 기억 틀리면 이제 답이 나왔네요. 그렇죠? 니은은 들어가야 되잖아. 니은은. 그럼 니은 들어가는 게 남아있는 게 2번과 4번인데 4번만 들어가잖아요. 지금 4번이에요. 지금.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까 판례가 있긴 하던데. 그래서 47번은 저희 강사들끼리 판독할 때 이건 하문제다.
다음 문제다. 그래서 출제자가 좀 답을 맞추게끔 해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악의적으로 틀리게 하면 여기를 니은으로 줘야 돼. 니은으로. 근데 니은을 답으로 주고 있으니까 타번밖에 없잖아 지금. 그런 맥락에서 정답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동적 무효 나옵니다. 유동적 무효. 그래서 답만 좀 정리하면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하고 싶은 얘기 1번 틀렸죠? 매매대금의 지급과 협력 절차 의무는 동시관계가 아니잖아. 따라서 거절할 수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행이 착수하기 전이라면 계약금 배액 상환을 해지할 수 있죠. 그렇죠? 또 내지는 약정기간이 경과했다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 확정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정답은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8번 문제도 나름대로는 난이도는 중 이상입니다. 그래서 기억번만 확실히 안 다음에 기억번 들어간 건 틀렸으니까 자, 기억 들어간 지워볼까요? 지웁니다. 그렇죠? 자, 니은은 들어가야 돼요. 니은은 들어가면 니은은 다 들어갔네요. 그러면 디귿번인지 아니지. 그래서 찍더라도 2번과 4번 찍으셔야 되는데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49번. 나름대로 좀 민법 총칙 쉬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1번.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절세 위반되었다. 무슨 조건이다? 불법 조건이다.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무효이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옳은 얘기입니다. 자, 50번 볼까요? 50번. 올해 그 민법이 좀 어려웠던 이유. 박스형 문제가 지금 몇 개 나와 있냐면 12개? 12개 있는데 박스형 문제가 주면 이렇게 모두가 옳은 지문이 별로 주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시험의 유형 중에 박스형 지문 중에서 모두 고른 5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5번이 올해 시험이 지금 가다번 나오기 전입니다만은 1번도 8개, 2번도 8개, 3번도 8개, 4번도 8개, 5번도 8개. 야, 참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대부분 이렇게 안 맞추거든요. 왜? 찍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각 지문마다 8개가 나오면 한 줄로만 세워도 8개를 맞추니까 이것마저도 방지하려고 얘네들이 공단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1번은 9개, 2번은 7개 이렇게 주던 관행에서 벗어나가지고 우리는 딱 줄 세웁니다. 각각 8개. 근데 박스형 문제가 5번이 답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예전 과거의 유형은 박스 중에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건 옳고 이건 틀리고 이건 아리까리하다. 이렇게 돼가지고 냈던 유형에서 자 올해 박스형 문제는 5번이 많은 관계로 3개 지문을 정확하게 찍어야 돼. 알고 모르고 틀리고 옳고를. 그래서 1번 무효행위 추인 무효원인 소멸한 다음에 알고 해라.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거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추인할 수 있고 요 추인은 1번 추인, 2번 추인, 3번 추인, 3번 추인이다. 무권들에게 추인이니까 계약시로 뭐한다? 소급한다. 자, 양도금지 특약 무효. 무효인 법률행위인가요? 무효인 법률행위를 승낙. 다른 말로 추인하게 되면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없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승낙시부터.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권법은 생각보다 쉽다라고 했죠. 쉽다. 옳은 거. 답은 2번인가요? 자, 필요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선의의 점유자뿐만 아니라 악의의 점유자도 선의의 점유자만 청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점유자 선의의 점유자, 악의의 점유자, 자주 점유자, 타주 점유를 할지라도 비용 상환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됐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52번 수업 시간에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합의도 했잖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합의는 동업이다. 그래서 제 친구들하고 3명이서 동업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 합의 주변이 제 자식한테 상속이 돼버리면 제 친구들은 제 아들하고 동업해야 돼. 말 자체가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공유 지분은 상속됩니다. 그런데 합의 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라고 수업 시간에 계급품 물면세 계산 같은 그래서 좀 생각보다 쉽습니다. 상속 안 돼요 이거. 그래서 상속 안 됩니다. 되시면 되겠고. 자 53번. 이건 공부를 하신 분만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를 하신 분만. 그래서 소멸시 관련 문제인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서 사용하고 있다. 아 권리 행사인가요? 아 권리 행사군요. 권리 행사니까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오. 그렇죠. 나머지 지문은 틀렸습니다. 특히 2번과 특히 5번 같은 거는 계속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부분이라 지문이 바뀌어 있습니다. 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양도는 소유자에게 통지만 하면 된다. 그러나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양도는 통지 가지고는 부족하고 원매도인 최초 매도인의 승낙까지 받아야 대항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밖에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자 54번입니다. 물권적 청구권 서비스급인가요? 아 저당권인가요? 저당권 반환 청구 안 돼요. 이유는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는다. 따라서 점유 침탈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저당권에 의해서 방해, 배제 청구, 저당권에 의해서 방해, 예방은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저당권에 의해서 반환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비스급에서 1번 지문 틀렸습니다. 취득시효를 물어봅니다. 개인적으로 작년에요. 우리 33회 취득시효 관련 부분이 복수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취득시효를 좀 출제자가 신경을 써서 낼 거라고 생각했고 또 2번 같은 지문이요. 2번 같은 지문이 다른 시험에서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험도 영향이 있지 않게 돼서 했던 부분인데 역시 나왔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요. 선택의 폭 두 가지.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고 아니면 시효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시효 완성은 누구에게 후, 또 시효 이익의 포기는 누구에게 후. 그래서 진정한 소유자에게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고 진정한 소유자에게만 시효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등기가 갑의 등기이지만 갑의 등기가 원인 무효 등기라면 그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다. 따라서 그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해서는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그 원인 무효의 등기 소유자에게는 시효 이익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 2번 틀렸습니다. 그 등기가 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가 무효래요. 그럼 이 말의 의미는 걔는 등기만 되어 있지 소유자가 아니란 얘기야. 그러면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는 소유권 등기 청구할 수 없죠. 그래서 옳은 겁니다. 그래서 답은 요거고 답은 2번입니다. 나머지 지문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5번 지문 계속 빈출이잖아요. 압류, 중단 사유 아니다. 그렇죠? 등기해야 한다. 뭐 그런 것들에서 역시 답은 2번이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나머지 지문 다 쉬운 지문들이라 충분히 공부하셨으면 맞췄을 걸로 확실합니다. 오히려 물권법 파트가 좀 쉬워요. 좀 올해. 자, 등기를 에 관해서 설명 틀린 겁니다. 그런데 4번인가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는 등기하셔야 합니다. 화해조서는 이거 판결도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187조 상속, 공용징수, 경매, 판결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판결은 형성 판결만 의미한다. 화해조서는 판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4번 지문이 틀렸다라는 거. 자, 57번 가죠. 57번 옳은 겁니다. 옳은 거. 솔직히 저도 좀 공부가 좀 덜 돼 있는지 3번 판례 몰랐습니다.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1번, 2번, 4번, 5번이 확실히 틀렸어. 1번 물건 이외의 재산권 뭐예요? 뭐?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에 객체될 수 있잖아요. 틀렸지. 자, 물권은 부동산 등기 규칙은 법인가요? 법은 법인데 부동산 등기 규칙은 대법원장이 만든 겁니다. 그럼 하고 싶은 얘기. 대법원장은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인가요? 법을 감독하는 사법기관인가요? 예, 맞습니다. 대법원장이 만든 대법원 규칙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만든 법이 아니다. 따라서 물권을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가지고 창설할 수 있지만 실질적 의미 법률로 창설 안 돼요. 자, 그런 맥락에서 틀렸습니다. 자, 4번 지문. 토지 일부도 지상권 설정할 수 있죠? 틀렸습니다.
기술적 착오로.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어디까지가 내 땅인지는 공부상 경계에 의한다. 현실의 경계에 의한다. 당연히 공부상 경계에 의합니다. 그런데 기술적 착오로. 기술적 착오로. 현실의 경계와 공부상 경계가 다르면 토지 경계는 실제 경계입니다. 그래서 지문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저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답을 맞추는 것은 무리는 없습니다.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난이도는 중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전세권 물어보네요. 자, 전세권. 지금 요 58번 질문 같은 경우는 공부를 그래도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한 달 가지고는 부족하고 그래도 수업을 들어봤다. 한 번은 들어봤다. 라고 하는 분들은 맞춰야 합니다. 2번인가요? 304조입니다. 304조.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 설정했다. 등장인물 세 사람. 갑의 땅에 을이 전세권 설정했고 을의 건물에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지어서 자기 건물을 병에게 전세권 설정했다 하면 이 전세권의 효력은 을이 가지고 있는 건물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지상권과 임차권에 뭐한다? 미친다. 그래서 미칩니다. 5입니다.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 성립 요소가 아니죠.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입니다만은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더라도 전세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질문 틀린 이유. 사용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 담보만을 위해서 전세권 설정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요 지문이요. 올해 34회 2023년 감정평가사 기출문제입니다. 근데 똑같이 나왔네요. 지금 보니까. 완전히 전세권의 사용 수익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완전히 배제버려. 그러면 단순히 채권 담보만을 위한 전세권 설정 안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자, 4번 지문은 주어가 틀렸네요.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의 현상 유지 의무 지는 것이 아니라 전세권자가 집니다라고 309조에 나와 있나요? 예, 309조 얘기고. 자, 법정 갱신되었습니다. 법률의 규정입니다. 등기 필요 없어요.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자, 59번. 역시 지문은 박스가 2개 나오긴 했지만 요 문제는 개인적으로는 하문제입니다. 이유는 지상권하고 건물 소유권은 워낙 독립적 권리니까 지상권자는 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 있고 지상권을 유보한 채 건물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죠. 그래서 1번 지상권자가 지상권을 유보한 채 자기의 건물만을 팔 수 있고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상권만을 불량도할 수 있죠. 맞고. 자, 3년분이랍니다. 법에는 우리가 지상권자가 2년이었죠. 2년치. 근데 3년이니까 3년 이상이니까 당연히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5번. 그래서 박스형 유효. 다 올답이네 지금. 그렇죠? 그래서 고민을 하시다가 분명히 셋 중에 하나 틀렸을 것 같은데 이게 다 맞다니. 그래서 올해 시험의 특징이 확신을 가져야 5번을 찍습니다. 확신을 갖지 않으면 5번을 찍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올해 좀 체감 난이도가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박스형 문제가 12개 나오는데 상당 부분이 올답이에요. 지금 이제 그런 맥락에서 좀 난이도가 좀 있었던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지역권 옵니다. 지역권 역시 서비스 문제 나왔네요. 서비스 공부만 한두 달 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 불법점이자 취득 시효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통행지역권이 나오면 세 가지만 정리한다. 통행지역권. 첫 번째 뭡니까? 통행지역권. 통로를 개설해라. 두 번째는 불법점이자 통행지역권 취득할 수 없다. 마지막 통행지역권을 취득시한 경우라면 보상해라. 세 가지만 정리해자. 그래서 답은 거의 서비스급 한두 달에 공부했으면 맞출 수 있는 질문 나왔습니다. 4번 틀렸습니다. 자, 61번 가볼게요. 자, 갑은 을에게 1억을 대여하면서 을 소유의 Y 건물에 저당권 취득했습니다. 옳은 걸 모두 고려합니다. 피담보 채권 전부를 변제했다면 저당권 당연히 소멸하죠. 부종성 소멸합니다. 자, 니은번 Y 건물의 멸실로 인해서 을이 취득한 화재 보험금에 대해서 물상도 행사할 수 있죠. 옳은 얘기입니다. 피담보 채권 저당권 분리양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역시 매한가지로 5번. 그래서 이게 헷갈린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 앞에서 두 문제 앞에서 59번도 5번이었잖아. 올답. 그런데 한 번 쉬고 61번도 올답이야. 지금 5번이야.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좀 센스가 있는 분은 좀 이제 헷갈리는 거죠. 아니 59번도 5번이었는데
61번마저도 오란 얘기야?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출제자가 의도적으로 아예 작정을 하고 확신을 갖는 자만 찍어라 라는 맥락에서 박스형 문제를 보기를 3개만 주면서, 그러니까 보통 시험은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주면 곤란하거든요.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주면 2개는 맞고 2개는 틀렸다라는 출제자의 의도야. 근데 3개를 주는 순간 요건 하나 맞든가 아니면 다 맞는 거야, 지금. 아니면 다 틀리든가. 그러니까 요게 박스형에서 보기를 주는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을 주면 통상적으로 2개는 옳게 2개는 틀리게 고르세요. 근데 지금처럼 3개를 주는 시험은 대부분 모두가 답이거나 아니면 하나만 답이거나. 근데 출제자는 모두 답으로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올해 시험이 문제를 풀면서 학교 이론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이것도 머리 아프네.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은 그런 얘기겠습니다. 62번 근저당권 거의 서비스급인가요? 주어가 누굽니까?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은 채권 채권만 변제하고 근저당권 말씀을 참고할 수 있죠. 공부 제식대로 표현하면 한 3일 하면 풀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이런 것들. 그래서 4번 지문 틀렸습니다. 유치권입니다. 역시 서비스 문제. 유치권 발생 배제 특약 유효죠. 320조가 이미 규정이다. 얼마든지 당사자끼리 유치권 행사하지 않겠다. 그렇죠? 특약 유효. 다만 우리 과거의 기출문제는 이 특약을 채무자만 주장하느냐 아니면 채무자 이외의 의자 3자도 주장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만은 요건 원론적으로 유치권 배제 특약의 효력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320조가 이미 규정이니까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감사합니다. 자, 나머지 질문은 읽어보시고 저당권에서 옳은 건데요. 그랬나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 이런 단어 보입니다. 동의 보이네. 동의. 수업 시간에 계속 법정상 관련해 가지고 동의, 양해, 승낙이란 단어가 보이는 순간 답만 봐라. 법정상 성립하지 않는다. 답이네. 4번이네. 그렇죠. 됐습니다. 1번 전세권 저당권 객체될 수 있죠. 틀렸죠. 저당권의 설정은 이전적이 아니라 설정적입니다. 틀렸습니다. 일괄 경매 청구를 하면 건물의 경매 대가를 우선민제 못 받습니다. 제3취득자 경매 비용에서 필요비 우선상환 받을 수 있죠?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자, 이제 쉬웠던 물권법이 끝나고 이제 좀 머리가 아파지는 채권법 계약법으로 옵니다. 계약법으로 올까요? 환매권 형성권인가요? 양도할 수 있나요? 양도할 수 있지. 양도할 수 있으니까 일신전속권 아닙니다. 비전속권이에요. 아마 일신전속권과 비전속권을 처음 듣는 우리 공인중개 수험생이 꽤 많을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저는 수업 시간에 들려가는 얘기로 한번 했던 것 같아. 일신전속권은 양도 상속할 수 없는 것들. 비전속권은 양도 상속할 수 있는 것들. 그러면 환매권은 남한테 팔 수 있잖아. 따라서 일신전속권 아닙니다. 그래서 1번 지문 틀렸습니다. 나머지 지문은 법조항 그대로네. 법조항 그대로입니다. 66번입니다. 3자를 위한 계약인가요? 아마 공부가 좀 돼 있으신 분, 그러니까 제 식대로 표현하면 민법 공부를 한 6개월 정도 하신 분이라면 3자를 위한 계약에서 가장 기본 아닌가요? 가장 기본? 지문만 쓸데없이 길지. 답은 뻔하잖아요. 자, 누굽니까? 누구? 채무자가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뭐 했어? 해제했어. 그럼 해제했으면 원상회복이 발생하죠. 그럼 이런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무자는 이미 이행한 급부의 반환을 수익자에게 반환 청구합니까? 아닙니다.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야. 따라서 수익자에게는 원상회복 청구할 수 없습니다. 틀렸어.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가장 많이 했던 얘기 이거 아닌가요?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제3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원상회복 청구, 원상회복 의무 없다. 다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이게 3자를 위한 계약의 포인트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감사해서 답은 3번입니다. 나머지 지문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67번으로 오죠. 어렵습니다. 근데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했던 게 이거 아닌가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위험부담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다 배우셨을 거예요. 위험부담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느냐, 채권자가 위험 부담하느냐. 그래서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면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쌍방 귀책 사유 없대. 이건 채무자 위험 부담이죠. 따라서 이행 청구할 그렇다면 이미 대금은 받아가야죠. 그렇죠? 다 의뢰 귀책 사유로 채권자 귀책 사유인가요? 대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령 지체 중에 쌍방 귀책 사유 없답니다. 그럼 이거 전형적인 채권자 위험 부담이니까 매매 대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정답은 3번에서 공부가 좀 돼 있으신 분 개인적으로 한 8개월 정도, 그렇죠? 8개월 위험 부담에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달 해서 위험 부담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우리 수업을 시험을 준비한 지 8개월 정도가 돼야 맞출 수 있는 문제. 그래도 상으로 놓지 않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자, 68번입니다. 야, 어렵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저도 강사이지만 여기 나옵니다. 여기 나와. 왜냐하면 이게 매매계약 관련 파트인데 우리 민법 568조에 의하면 매매대금과 과실 귀속에 대해서 어느 집에 과실이 있다. 그러면 과실은 누구 겁니까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매매계약 체결 후 인도전은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하고 인도후라면 매수인이 수취합니다 되어 있다. 다만 판례는 인도전이어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했다면 과실은 매수인에 속합니다. 판례인데요. 그래서 그 판례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기억버는 문제 없어요. 그런데 니은문도 저희 시험 기출입니다. 매수인이 기출인 것 같아요. 대금 지급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매수인은 목적물을 미리 인도받았다 할지라도 대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디귿번은요, 예전에 제가, 한참 오래된 얘기를 합니다. 법무사 강의 잠깐 할 때, 그때 제가 한번 들어봤던 판례 같아. 저도 문제를 풀면서 기억, 니은 확실한데, 디귿을 본 것도 같고, 안 본 것도 같고, 본 지가 한 10몇 년 돼가지고, 저게 발한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치 않아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방문각에서 여러분에게 가답안 전송하기 전에 찾아봤으니까 법정 의무 없답니다. 취소가 되면 선의어 점이자 현저인 얘기잖아요. 현저인 얘기니까 법정에 줄 필요 없다. 그런 맥락에서 역시 매한가지로 박스형 문제가 5번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올해 작성하고 여러분이 박스형 문제가 나오면 다 맞는 것이다 라고 판단이 들면 5번 찍었으면 대박입니다. 근데 그렇게 강심장이 없지 않을까. 그리고 올해 박스형 문제가 어떤 게 특징이냐면 다음 보기 중에서 틀린 걸 찾아라 라는 보기보다는 옳은 걸 찾아라. 그럼 이미 출제자는 모두 답으로 죽이라고 작정한 것 같아. 물론 요건 시험 센스이고 경험상의 문제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틀린 걸 찾으세요 라고 했을 때 보기를 다 틀리게 주는 시험은 못 봤습니다. 근데 옳은 걸 찾으세요 라고 했을 때 보기를 옳게 주는 문제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아마 유형의 차이들, 그래서 다른 시험,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볼 수 없는 유형이 올해 출제가 되었다. 산업인력공단에 출제하는 다른 시험 기출문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사, 또 내지는 변리사, 또 내지는 노무사, 이런 시험들은 응시 인원이 적기 때문에 주로 이런 문제를 줍니다만은 우리는 중개 별도의 시험 협의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관행에 탈피해가지고 올해 좀 새롭게 산업인력공단에서 출제하긴 하지만 기존에 우리 시험과 약간 다른 감정평가사나 내지는 노무사나 변리사 유형을 좀 가져온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과감히 틀려도 되는 문제. 그래서 이런 거 틀렸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거 공부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68번 어려웠습니다. 지문도 길고요. 자, 69번. 매매예약 완결권 대박입니다. 작년에도 매매예약 완결권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올해도 출제가 또 됩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내년에는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연속 2번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제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도 한 번은 나올 것 같다. 3번은 나온 적 없어요. 모든 시험 유형이 그래. 그러니까 내년에는 확실히 안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강의는 했습니다만은 이제 의미만 이해하시면 돼. 의미만. 자,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 도과 전에 완결권자가 예약 목적물 집을 넘겨받았대. 집 가져왔다고.
집 가져왔으면 내 목적 다 이뤘잖아. 그럼 완결권 당연히 소멸하죠. 집을 가져왔는데 집 또 파라고? 말이 안 되잖아 지금. 내가 당신 집을 사겠습니다라고 예약 걸어놨잖아. 예약 걸어놨어. 그런데 문제는 집을 가져왔다고. 그러면 집을 살고 있는데 또 내라. 말이 안 되잖아 지금. 그런 맥락에서 소멸합니다 바로.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70번 매매 계약입니다. 아, 답을 좀 보면 이거 서비스인가요? 민법 공부 한 일주일 하면 맞추는 문제 아닌가요? 매매에 관한 비용은 법조항상 매수인 전부가 아니라 매도인 쌍방이 균분 부담해서 정답 4번. 그래서 출제자가 67번, 68번, 69번이 어려워서 아마 70번은 매매계약 아니 이건 내면 안 되죠. 우리는 담보 책임을 물어봐야지. 우리는 미래의 공인중개사인데 아닌가요? 여러분이 이제 합격을 하시면 이제 능력 있는 공인중개사가 되실 거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했을 때 집에 하자가 발생하면 누수가 되면 거기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게 시험의 취지 아닌가요 지금?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좀 느끼면 그렇지만 아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71번. 야,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일단은 지문이 너무 길어요. 지문이 너무 길어요. 또 옳은 걸 물어봅니다. 참. 자, 중도금 지급했습니다. 이행 착수했나요? 계약금 해지 안 됩니다. 오. 중도금 지급했나요? 계약금 해지 안 됩니다. 오. 3번도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또 연락이 대법원 판례 들어가 찾아봤습니다. 판례가 있더라고요. 2021년인가? 찾아보니까 대여금 채권을 양도한 다음에 중도금 2억 중에서 1억 원을 지급했대. 이게 힌트구나. 다른 거 필요 없어. 2억 중에서 1억을 지급했다는 거 이행의 착수잖아. 일부라도. 전액을 전부 착수. 자, 우리 이행의 착수라고 하는 것은 전부 이행의 착수가 아니라 일부도 됩니다. 그래서 해지 안 됩니다. 그래서 역시 또 올답입니다. 야, 진짜 출제자 철저하게 지금 박스형 문제를 5번으로 주고 있는 게 벌써 4번 연속 이어지네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심장이어도 제가 봤을 때는 염석 박스형 문제를 그럴 정신도 없으셨나요? 어쨌든 간에 박스형 문제를 5번으로 주기가 쉽지 않아 지금. 근데 또 줍니다. 출제자 대단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근데 어쨌든 그래서 생각보다 어려웠다. 틀리셔도 돼요. 일단 지문이 길다. 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답입니다. 자, 임대차 계약입니다. 임대차 계약. 답을 보면 역시 4번이 답인데요. 이거 법조항입니다. 묵시적갱시 인정되었다면 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기억에 가면 저희 시험 23회인가 24회에 한번 나왔던 기출문제를 보여주는데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질문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얘기 같습니다. 자, 73번은 지상물 매수 청구인데요. 공부가 되신 분이라면 한 6개월 정도 공부하신 분이라면 당연히 답은 3번이죠. 그렇죠? 그 지상물이 임대인 소유뿐만 아니라 3자 소유에 건립되었다. 그런데 그 건물이 구분 건물이 아니라면 지상물 매수 청구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됐고요. 74번. 야, 진짜 욕 나옵니다.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시험이 이 정도까지인가? 라는 시험. 이 정도까지인가? 그러니까 이게 법정해제 관련 얘기니까 아마 우리 여러분이 이제 출제자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어렵게 낸다라기보다는 요즘 전세 사기 뭐 기타 등등이 사회적 이슈가 많잖아요. 그래서 계약금을 준 상태에서 어느 한쪽이 계약을 해지했다 이랬을 때 나오는 법리를 여러분에게 아마 알려주기 위해서 출제한 것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정도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너무 심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답을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디귿은 과실상계의 경우라면 해제는 적용될 일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실상계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 시험에 나오시는 파트가 두 가지 파트다. 하나, 민법 총칙. 표현들과 성립한 경우라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 계약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경우에도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만 이해하자. 우리 시험에서는 우리 시험범위라고 하면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디귿법 맞고요.
기억번도 맞아요. 기억번도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니은이 또 헷갈립니다. 저도 처음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판례가 비슷한 판례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창피한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 니은번을 틀리게 봤습니다. 근데 판례를 검색하다 보니까 한 10번째 판례 보니까 이 판례가 91년 판례가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다 옳은 얘기입니다. 틀리셔도 되긴 합니다만, 틀리셔도 됩니다. 근데 다만 또 아이러니하게도 옳은 것 박스 주면서 다 답으로 합니다. 5개 연속 5번입니다, 지금. 어지간한 감시장 이렇게 못 내고 또 어지간한 감시장도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렇게 5개를 연속 쭉 5번으로 했을 수험생이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맞춘 것 자체가 신기해요, 실은. 어쨌든 간에 맞췄으면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해서 74번 문제는 올해 지금 민법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려운 지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은. 과연 이 정도까지 강의해야 될 것이냐. 강의 못합니다. 설사 내년에 또 나온다 할지라도 저걸 강의할 수가 없어. 워낙 변형이 많아도 어떻게 강의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설명하는 부분이고 좀 욕을 좀 하고 싶어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74번 틀리셔도 됩니다. 답은 5번입니다.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민사특별법 오는데요. 올해 민사특별법의 그 유형 중에 하나가 그 우리가 보통 통상적인 시험, 보통의 시험이라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2개 나오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는 개업 공인중개사다. 주택에 대한 중개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주로 2개 주는 게 관행이었던 것인데 올해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77번과 80번 보시는 것처럼 명의신탁을 2개 줍니다. 지금 올해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로 보여주고 두 번째는 깊이 있는 내용은 없어요.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공부했으면 민사특별법 6개 중에서 아마 그래도 공부를 하시면 나는 민사특별법 찍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분들은 그래도 6개 중에서 한 4개 정도는 맞추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시고 75번 볼까요? 상식이잖아요. 대지권 전유와 분리처분 안 돼요, 이거. 물론 공용 부분도 분리처분 안 되는 것처럼 대지사용권도 특별한 규약이 없으면 분리처분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가등기입니다. 가등기인데 가등기 담보를 적용되는 걸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올해 특징이 뭐냐면 원래 가등기 담보법은 법 조항을 물어보잖아요. 근데 적용을 물어봅니다. 가등기는 차용금, 돈 빌린 것에 대해서 목적물의 가액을 대물 예약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답이 뻔하죠. 3번 돈 빌렸다 1억 원 그걸 담보하려고 부동산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빌린 돈은 1억 원인데 집이 3억이라고 이런 경우에는 가담법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답은 3번입니다. 나머지 지문은 좀 이게 난이도 따지면 하로도 볼 수 있고요. 상으로도 볼 수 있는 약간 어찌 보면 이질적인 내용입니다. 약간 보는 각도에 따라서 좀 어려워요, 지금. 근데 가등기 담보법의 취지를 이해하시다. 가등기 담보법은 빌렸다. 차용물의 발환에 관하여 발환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보다 현저히 크다. 이럴 때 적용되는 가담법이다.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77번입니다. 역시 이게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거 물어보는 것 같아요. 명의신탁은 무효잖아요. 명의신탁법 4조 1항에 의하면. 근데 3항에 의하면 요 무효 가지고 누구에게? 제 3자에게 대항 못함. 이 3자는 뭔가를 새롭게 맺어야 하잖아. 근데 상속인은 뭐 맺은 게 사람이 아니잖아. 그냥 죽었을 뿐이야. 3자 될 수 없어. 부동산 가압류했습니다. 명의신탁 채권자 뭔가 맺어놨잖아요, 지금. 요 답만 1번입니다. 니은 외관을 갖추었을 뿐이래. 3자 아닙니다. 그리고 관할청은 3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약간 까다롭긴 해요. 실은 까다롭긴 합니다. 그래서 77번 답은 1번입니다. 역시 난이도로 따지면 상이에요. 왜? 이런 식의 질문을 본 사람이 없을 걸 확실합니다. 못 풀어요. 저도 못 풀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얘기야. 명의신탁은 무효이고 이 무효는 4조 3항에 의해서 제3자에게 대가지 못하니까 이 3자는 반드시 그 수탁자와 뭔가를 다시 맺어야지.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78번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법 나왔네요. 자, 답만 정리하면 지문만 쓸데없이 길고요. 답은 2번인가요? 피해당 요구 하셔야죠. 왜?
얼마 사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렇죠? 보증금이 얼마인지 살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배당료가 하야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인은 배당료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각되면 임차인은 배당 요구해야만 배당해 줍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나머지 지문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79번 역시 올해 상인법 얘기인데요. 자, 결론이 이거잖아요. 어디입니까? 서울인가요? 보증금 10억입니다. 임대료 100만 원이네. 그럼 총 환산보증금 얼마예요? 11억인가요?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 적용되는 서울시의 기준 9억인가요? 그럼 따라서 1번 대항력 주장할 수 있죠. 우선 변제 안 되잖아. 임차권 등기 안 되잖아. 그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정되는 걸 모두 고려해. 그러면 기억 들어가면 되겠네. 기억. 그렇죠? 근데 갱신적 인정 안 됩니다. 틀렸어. 니은도 1년 주장 안 됩니다. 의리 임차인이 가백에 1년 전속 현직. 여기 보면 기간의 제감이 없대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정답은 1번만 답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명의시 딱 또 나왔는데요. 답이 처음에는 없는 걸로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가다반이 나오기 전이니까 몇 번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판례를 찾아보니까 여기가 양자간이에요. 지금 남편이 부인에게, 부인이 남편에게 양자간 명의시 타겠을 때 그 등기는 무효등기입니다. 무효등기니까 부당이득은 청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해서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답니다. 소유권에 의해서 진정 명의를 원인으로 해서는 소유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지만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해서는 소유권 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자간이 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나머지 지문은 다 옳은 지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짧게 답만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과가 좋으실 수 있고 결과가 안 좋으실 수도 있다. 안 좋을 수 있다. 근데 저희 방문각 강사들이 이제 해설하기 전에 공통된 의견은 방문각에서 민법을 그래도 6개월 정도 내지는 1년 이상 들으셨던 분이라면 충분히 70점은 맞았을 걸로 확신합니다. 물론 지엽적인 지문이 꽤 많아가지고 고득점자 평소 학원에서 모의고사 95점, 97.5, 100점 만점 분들은 점수가 다소 하락될 수 있지만 그래도 평소 학원에서 60점을 맞았던 분들이라면 오히려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바람에 마음 편하게 보기 때문에 점수가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1년 고생하셨고 합격하신 분들에게는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결과가 안 좋으신 분들은 저희 방문각에서 내년에 더 열심히 강의해서 내년에는 좋은 결과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